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워드 부동산 박지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조기 대선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 시장과 수요자 모두 큰 혼란을 겪어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이목이 또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될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개엄 이후에 이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정말 이 전국의 시기가 너무나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부동산 시장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해왔고 또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황부터 좀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통계만 보면은요. 네. 우리가 좀 많이 헷갈려요. 뉴스나 통계를 보게 되면 일단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신고가, 압구정 100억, 맞아요. 뭐 반포 몇억, 뭐 이런 평당 얘기. 뭐 2, 3억 막 이렇게. 네. 나는 1억도 없는데 평당 2, 3억이라니. 한 평도 못 삽니다. 나는 한 평도 못 사는 거야라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네. 올라가는 지역과 올라가지 않는 지역의 색깔이 지금 명확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는 사실 다 올랐어요. 서울, 강남이 올라가고 강북이 오르고 경기도 오르고 인천 오르고 지방 오르고 지방광역시 중소도시들까지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평당 몇 억씩 아파트들 뭐 올라간다. 신고가 얘기 나오는 지역들 제가 콕 찍어드리면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구, 서울입니다. 강동구, 또 동작구 정도까지가 서울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의도, 목동 뭐 이런 지역들 뭐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재건축 호재도 있고 굉장히 뜨거운 오히려 강남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더 높고요. 분당, 판교, 뭐 용인, 수지 정도까지는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되고 뭐 거래량도 줄어들고 집값이 주춤하다라고 하는데 이들 지역은 전혀 다르고요. 여전히 신고가 나오고 현장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아니 뭘 거래량이 주춤하다더니 뭐가 주춤해? 매물이 없고 계약하려고 연락하면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몇십억 쥐고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데 물론 세종시도 또 굉장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 최근에 그 대선 공약 관련해가지고 세종시의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기사도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세종시가 네. 약간 테마주, 약간 정치 정치 테마주 테마. 같은 정치 느낌. 테마 지역인가요? 네, 주식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거 뭐 특정 뭐 테마주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테마 지역이 아마 세종시 아닌가 싶고 조금 있다가 제가 세종시 얘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 정도 지역까지입니다. 이 정도 지역까지 분위기가 뜨겁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보합도 유지하기 힘든 수준. 그러니까 전국 통계는 보합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점이면 모든 친구들이 80점이 아니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99점, 100점이고요. 그렇죠. 나처럼 못하는 친구들은 6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0점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0% 보합이라는 얘기는 잘 나가는 곳들, 앞서서 제가 말한 그런 상승 지역들은 상승률이 높고 신고가가 나오는데 뭐 몇 억씩도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게 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 무서울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지고요.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도 그랬고요. 그때도 이제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지방이 분위기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서울이 주춤하고 지방이 올라가면서 이 차이가 갭이 좀 메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과 좀 다름을 느끼는 게 예전에는요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에 뭐 집 하나 있는 서민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돈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유지, 뭐 부자라는 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은 이제 서울로 가잖아요. 인서울,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인서울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니까 부모님이 전세를 구해주든 매매집을 사주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정도까지 해주는데 최근에는 부모님이 올라옵니다. 서울로. 부모님이 서울로 네. 올라옵니다. 그래서 왜 올라오냐라고 보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뭐가 불안하냐?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벌어질 게 없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고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있다. 100억짜리 건물 하나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년 전 생각해 보면 100억이면 강남의 아파트 한 5채 정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진 지방의 건물은 가치가 떨어져요. 70억으로 떨어지는데 강남 아파트는 3배가 올라요. 그러면 한 채를 팔아서 건물 하나 팔아서 강남의 아파트 한 개 이제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10년 지나면 지방은 더 떨어지고 서울은 더 올라가면 나는 영원히 지방에서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올라오는 수요들이 강남, 3구, 용산구, 인기 지역들 그렇게 비싼 집값들을 지금 밀어 올리는 하나의 원인 중에 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보고 싶고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지방이 좋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양극화 문제 해결이 저는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이 양극화, 지방 소멸 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향후 금리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자, 금리 같은 경우는 차기 정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아마 5월 금통이 2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인하 가능성이 99%입니다. 금리 인하합니다. 하반기도 인하할 수가 있는데 3대 평가 기관이죠. 피치에서 금리 인하 1.75까지 내릴 수 있겠다 한국은행. 그러면 지금이 2.75잖아요. 녹화 시점으로 2.75%니까 1.75면 1%포인트 더 내리죠. 그러면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씩 4번 내려야 된다는 거죠. 5월에 내리고 하반기에 더 내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4번이 내릴지 2번이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내리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기준금리 내리면 이제 문제는 대출금리잖아요. 2024년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3번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어요. 정부에서 은행장들 불러가지고 야 관리 좀 해야겠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라고 해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도 계속 관리하기에는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예대 마진이 너무 커지게 되고 시장에 불만이 커지죠. 또 차기 정부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국민들의 불만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출금리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 부분은 이제 집값 상승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출 규제 7월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7월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는 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2단계 하고 있고요. 3단계 시행된다고 해서 대출 한도가 뭐 크리티컬하게 뭐 아주 강화되진 않고 조금 한도가 줄어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동산 시장 정책에 오히려 큰 영향을 주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이제 정책이죠. 결국엔 차기 정부의 정책인데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부동산 공약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막 헷갈리잖아요. 뭐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래도 뭐 유력 후보라고 한다면 이제 3명 1번, 2번, 4번, 1번, 2번. 1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번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인데 세 당의 공통 공약 사항을 보게 되면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이 부족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2026년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급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지금 공급을 얘기하고 있는데 방식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공공이
주도를 하겠다. 4기 신도시. 네. 3기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좀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기 신도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반대하냐? 공급이 부족한데 왜 반대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신도시 개발이 시간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글쎄요, 뭐 한 10년? 10년이면 아주 빠른 거죠. 아, 그래요? 예전에는 10년보다 더 빨리 됐습니다. 1기 신도시는 더 빨리 했고요. 네. 점점 길어집니다. 왜? 토지 보상도 문제가 되고 모든 과정들이 문제입니다. 파다 보면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2018년에 3기 신도시 발표했거든요. 네.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지금 본 청약합니다. 7년 지나고. 근데 제일 빠른 단지입니다. 신도시는 크잖아요. 네. 그 중에 제일 빠른 단지를 이제 청약을 하는 거고요. 입주하려면 2028년, 2029년에 첫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량들이 입주하고 동시에 되진 않잖아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2035년은 돼야 3기 신도시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몇 년 걸렸나요? 18년? 네. 걸렸죠?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4기 신도시가 한 15년 정도 걸린다면 2025년에 시작하면 15년이면 2040년? 2040년이면 내가 몇 살이지? 2040년? 내가 신도시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생각도 살짝 드는데 쉽지 노후를. 않습니다. 노후를. 근데 제가 왜 반대하냐면 2040년에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기 쉽지 않겠죠. 네. 그러면 2040년 정도 되면 인구가 줄어들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효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데 일본처럼 지금 기준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공급 과잉. 서울이 부족한 거지. 경기 인천이 사실은 주택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이 4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뭐 서울, 뭐 강남 근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인구도 적은데 누가 거기 가서 또 살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살긴 하죠. 문제는 뭐냐면 네. 4기 신도시는 돼요. 네. 그 주변 지역들이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지금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개발을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왜? 서울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요.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유효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게 빈집이 다 채워지거든요. 지방에 가보면 이제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출산율도 줄어들고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까지 됩니다. 절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지방에서도 신도시 개발하잖아요. 도시 개발. 하게 되면 새로운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아요. 왜? 깨끗하고 인프라가 좋으니까. 문제는 기존에 사람들이 살던 구도심들이 공실도 많고 빈집에 가격이 안 오릅니다. 서울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도 비싸잖아요. 신축하고 큰 차이 없죠. 네. 강남에 가보면 음마아파트 뭐 38억씩 하거든요. 40억, 38억. 다 쓰러져 가는 곳이. 다 쓰러져 가는 네. 거. 신축 아파트도 그 정도예요. 왜? 이게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구축 아파트들도 상당히 비싼데 지방에 가보면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요. 신축 아파트가 5억, 6억이면 구축 아파트는 1억이에요. 그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다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고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4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저는 구도심들이 그렇게 이제 인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공동화. 그럼 구도심이 어디냐? 원래 살던 원도심과 1기, 2기 3기 신도시까지도 구도심이 될 수도 있죠. 4기 신도시에 비하면. 그래서 4기 신도시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서울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정비도 해야 되니까 또 미관 차원에서도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 정책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보게 되면 333 정책이 나오거든요. 333 신혼부부 3년, 애 낳으면 3년, 둘째 낳으면 3년에서 총 9년간 뭐 주거비를 지원해서 저렴하게 공공주택 같은 걸 지원해 주겠다. 그럼 3년 이후에는요? 9년이제 333. 네, 9년 이후에는. 9년이면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알아가 책임져야 돼? 9년도 책임 오래 지는데. 3살 이후부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가? 네. 이게 키우니까 또 이게 느낌이 다른데 네. 아무튼 333 9년인데 뭐 9년이라도 해주는 게 어디야? 그렇죠. 네, 안 라고 해주는 할 수도 것보다 낫죠. 있는데 네. 이게 1년에 10만 원씩 5년 동안 5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 333 주택을. 가능할까요?
10만 호면은 그 양이 10만 호 느낌이 와요? 아니요. 근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인 거 어마하다고 알겠어요. 하잖아요. 네. 10만 호면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분당이 한 9만 7천 호 정도 되거든요. 오. 그러면 1년에 분당 신도시 같은 걸 5년 동안 5개를 지어야 되고요. 3기 신도시 있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 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5개를 모두 합쳐도 25만 호입니다. 25만 호죠. 세 개 다 합쳐서 25만 호면 50만 호 공급하려면 3기 신도시 2개 지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필요한가? 두 번째는 할 수 있나?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1번, 2번 두 후보들이 한쪽은 좀 제가 비판을 하고 한쪽을 잘했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한쪽은 필요가 없고 4기 신도시는 필요가 없고요. 333은 할 수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저한테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따져볼 거 따져봐야 되고요. 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좀 공감이 좀 살짝 되는 게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지율이 비슷비슷하면 우리가 말 잘못하면 민감한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뭐 제 얘기 듣고 찍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뭐 10만 호 건설, 4기 신도시 이런 굉장히 거창한 멋있는 포장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뭐 지역주택 조합 말 많고 탈도 많잖아요. 성공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지역주택 조합 폐지해버리겠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그러니까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결혼하고 집 살 때 뭐 취득세 감면해주겠다. 뭐 아기 출산하면 또 아파트 늘려야 되잖아요.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집을 넓힐 때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어떤 세제 혜택, 취득세,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 사실 좀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 하나를 가지고 샀다가 갈아타고 늘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기별로 혜택을 주는 거는 저는 좀 충분히 해볼 만한 정책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원하세요? 다 뭐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크기는요? 네. 그래도 한 세 식구 먹고 살려면 최소 25평 이상. 25평. 그거죠. 그러면 자 앞서서 10만 호, 50만 호를 좋아 내 공급할게 원룸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그런 있을까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전용 59, 방 3개, 화장실 2개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근데 지방이 공급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지방도 하고 서울도 네. 하겠지 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우리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필요한 주택들 방 3개, 화장실 2개를 좀 많이 공급을 해주겠다. 저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유리하긴 한데 저는 이런 정책들은 좀 메모했다가 차기 정부에서 좋은 정책들은 누구 정책이라도 저는 좀 배치마킹을 해서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뭐 세제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도 그렇게 모두를 감면해주면 그 세수는 또 어디서 채우지?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반대를 해서 뭐 그거를 못하게 된다고 해도 바로 대책이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부동산 문제가 참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답이 없죠. 네.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네. 둘 다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거는 도심에 직주 근접이 되는 도심에 좀 그러니까 너무 좁은 아파트 말고 괜찮은 평수의 아파트를 우리 가족이 갖고 싶은 건데 사실 그러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꿈 같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욕망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집이 좀 많이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서울 도심 쪽에. 짓고 싶지. 네. 짓고 싶은데 땅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비싸도 네. 너무 비싸. 네. 최근에 서울 은평구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 공고가 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3.3제곱미터당 4,700만 원. 강남도 아니고요. 마용성도 아니에요. 네. 은평구예요. 은평구에 4,700이면은 이게 우리 옛날 말로 평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1년에 4,700만 원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먹으죠.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죠. 연봉이 4,700이 안 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4,700을 어떻게 모으냐고요. 4,700씩 세입을 해도 25평 아파트를 가려면 25년을 네. 모아야 되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분형 모기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아,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뭐 아무리 이제 서울 외곽이라고 해도 너무 비싸니까 공공의 투자를 받아서 집을 살고 집을 사서 거기에 살면서 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분형 모기지인데 서민들에게는 또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 아 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조금 생긴과 동시에 일각에서는 또 아니 그렇게 정부에서 돈을 대주면 이 지금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떠받쳐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말 되네. 네. 두 개 다가 말 되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운데 둘 다 말 돼요. 둘 다 말 되는데 일단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집 살 때 누구 돈으로 사요? 내 돈과 은행 돈. 그렇죠. 내 돈과 은행 돈. 100% 내 돈으로 사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부모님 돈을 좀 빌리면 참 좋은데 뭐 부모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은행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대출이자 부담에 은행은 냉정해요. 내가 대출이자 안 갚잖아요. 바로 경매 넘깁니다.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그냥 근저당 잡아놓고 바로 그냥 경매는 한 3개월 기다려주다가 넘깁니다. 안 되잖아. 근데 지분형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동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친구하고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부하고 동업은 어떨까요? 이게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정부가 최대 이제 HF가 되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 50%까지 투자해 주겠다. 그러면 10억이면 5억은 HF가 투자하겠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합니다. 그럼 내가 집 살 때 대출 받아야 되죠. 몇 퍼센트 받을까? 생애 최초 80% 받아볼까요? 그러면 4억 대출 받죠? 1억. 그러니까 내가 1억 있는 사람이 10억 아파트를 살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1억 있으면 잘해야 한 3억짜리 사잖아요. 최대로. 그것도 대출 2억 받아서. 한데 공동 투자를 하게 되니까 10억짜리 껑충 올라가는 상급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러면 정부는 논 팔아서 장사하는. 그러니까요. 그 빈 돈을 또 어디서 채우냐. 정부는 투자하는 대신에 이제 공동 투자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있잖아요. 이 집은 누가 산다? 동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또 야 우리 공무원 하나 파견할 테니까 둘이 같이 살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나 혼자 살아요. 그러면 공동 투자한 정부 기관한테 뭘 줘야겠죠? 사용료를 줍니다. 한 2% 정도. 은행 대출보다 저렴한 2% 정도 사용료. 그러니까 5억을 공동 투자했으면 5억에 대해서 2% 정도의 사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죠. 10억 아파트가 20억이 갔어요. 그러면 정부가 야, 나 50% 지분이 있으니까 10억 시세 차익 중에 5억은 내 거, 5억은 너 거. 이렇게 되죠.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8억으로. 그러면 손실도 나누나요? 손실은 안 나눕니다. 손실은 정부가 HF가 모두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럼 이게 그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 또 너무 큰 손해가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떨어질 확률이 많지 않겠다라는데 아마 베팅을 하지 않았나?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아마 지금까지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데 정부도 베팅을 할 것 같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떨어지도록 또 노력을 하겠죠. 이런 주택을 많아요. 예를 들어서 HF가 한 10,000세대를 투자했어요. 떨어지게 되면 파산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도록 여러 가지 부양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앞서서도 부양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1억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니까 유효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또 신혼부부들, 청년들한테는 하나의 기회잖아요.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내가 다 대출 받더라도 내가 온전히 투자해서 시세 차익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왜 내가 정부하고 공동 투자해? 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진 않겠으나 그래도 저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 해주진 않아요. 서울은 10억. 네. 아 최고 금액이 10억이요? 10억. 네. 경기 인천은 뭐 6억. 지방은 4억. 네. 까지만 해줍니다. 무주택자들이고요. 도시 근로자, 4인
맞벌이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까지 해주고 뭐 전매 제한도 걸립니다.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나 인천이나 지방 분들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는 많은 물량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산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기 한 4천억 정도? 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한 1000세대 정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집값을 밀어 올릴 정도로 뭐 치명적인 뭐 위기 위험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선택지가 늘어나는데 관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죠. 그 차기 정부가 그대로 진행을 할지 야 아니야 다시 검토해라고 할지는 일단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후보가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아까 공급 얘기를 당선 그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같이 GTX나 지하철 연장 같은 그런 교통 관련된 얘기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후보가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GTX를 다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21대잖아요. 21대 대통령을 뽑고 있는데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을 보더라도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둘 다 GTX, DF 신선 노선 하겠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느낌이 안 옵니다. GTX A는 이미 부분 개통했잖아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동탄에서 수서까지 개통을 했고 수서에서 서울역 구간은 그 삼성역 그 복합환승센터 공사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곧 뭐 삼성역은 2028년이고 삼성역을 제외하고는 2026년에 아마 전 구간 개통이 될 것 같고요. GTX B는 착공 들어갔고 C도 이제 준비 중인데 뭐 ABC는 뭐 진행 중이고요. DF가 과연 될까?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뭐 자기들은 조기 착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기 정부에서도 조기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GTX A가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언제 시작했어요? 2008년도에 처음 시작. 2008년도 시작해서 작년에 2024년에 스타트 개통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15년 걸렸네요. 15년. 그러면 DF 신설 노선도 착공 때까지 빨라야 10년이고요. 10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뭐 공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후보를 제가 좀 비판을 하자면 공정하게 비판해야죠. 공평하게. 그렇죠. 네. 1번 같은 경우, 1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KTX SRT를 경기 북부 적경지까지 연결하겠다라는 공약인데 아 왜? 적경지에 누가 산다고? 사람 몇 명 산다고 KTX를 굳이 세금을 들여서 그러니까 파주 이쪽 얘기하시는 거죠? 파주보다 더 위로 올라가겠죠. 파주도 적경지고 뭐 의정부 위에 포천 뭐 이런 데 아닐까요? 굳이 거기에까지 저는 의정부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적경지에 KTX SRT를 연결하는 건 세금 낭비다. 다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고 2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방 5대 광역시에 GTX를 깔겠다. 될까요? 5대 광역시. 수도권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안 되고 있는데 네. 5대 광역시에 필요한 거는 GTX일까요? 일자리일까요? 네, 일자리죠. 일단 인구가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GTX가 없어서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고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번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이게 사이즈가 크시네요, 모두. 스케일이 뭐 1번, 2번 다 큽니다. 4기 신도시도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데 너무 자기들 돈처럼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다행히 1번, 2번이 둘 다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비판을 좀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필요한 정책은 사실 지방 경쟁력 강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모든 게 맞물려 있어요. 출산 문제, 지방 소멸, 서울 집값 상승, 강남 집값 신고가가 다 같은 문제예요. 결국에는 왜 아기를 놓기 힘들까요? 출산율이 왜 줄어들까요? 일단 아기를 키울 돈이 부족하고 집이 없고 뭐 이런 거. 집이 없고 돈이 없고 집이 없다는 얘기는 서울에 진짜 집이 없는 건지 비싸서 없는 건지 또 우리가 비싸잖아요. 저 비싸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서울에 살아야 될까? 일자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게 다 서울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서울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수요가 늘어나는데 가격이 안 올라갑니까?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요. 왜 지방 소멸이 생기는데요? 모든 일자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젊은 인구가 다 빠져나오죠. 다 빠져나가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지방 출신인데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서울로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전교 1등은 서울대는 가요. 야, 대한민국에 그래 서울대는 인정해준다. 연대, 고대 굳이 가야 돼? 그냥 부산대, 경북대 가면 되잖아. 뭘 돈 들여가지고 서울로 가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그 친구들 다 후회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요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때요? 다 무조건 인서울. 지방은 대학교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냥 지방대. 안타깝게도 두 개 있구나. 지방대와 지방대 의대.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결국에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의 양질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좋은 대학교들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로 오지 않고 지방에서 공부 잘해서 지방에 좋은 일자리 취직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일단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러면 주거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지. 서울의 공급을 늘려준다? 무슨 수로 공급을 늘려요? 서울은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 과잉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요를 분산하고 지방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방 광역시 거점 도시들이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만 결국에는 서울도 수요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좀 덜 올라가지. 지금 이게 서울이 사람 사는 데입니까? 은평구가 4,700, 3.3제곱미터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 10년, 20년 후에도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그 세종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좀 불을 붙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방의 소멸화 그리고 서울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걸 좀 분산시키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정책인 것 같은데요.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고 세종시 집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세종시의 거래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세종시가 드디어 꿈틀꿈틀. 사실 그 지난 대선 때도 세종시가 약간 꿈틀꿈틀하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제 확 그 거품이 좀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네. 세종시가 2020년 네. 전국 1위였죠.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간 이유가 국회 이전. 네. 그때 갑자기 그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이었는데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시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세종시 분위기를 제가 살짝 전해드리면 야 국회가 오게 되면 세종이 진정한 수도가 되고 세종이 서울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집값이 너무 저평가 아니야? 라는 분위기. 야 서울이 되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우리 너무 저렴해. 가격을 막 호가를 올립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요. 야 서울이 된대. 야 서울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저렴했는데 지금 비싸잖아. 세종시로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엄청나게 되다가 2022년부터 이제 꺼지기 시작하죠. 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달렸나 봐. 집값이 빠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갈 때 전국 1등, 내려갈 때 전국 1등. 학교 성적으로 따지면 전교 반에서 한 5등 하는 친구가 갑자기 전국 1등 하다가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져서 전국 한 100위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종시에서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뜨거워요. 최근에 상승률 그래프를 보게 되면 3월까지는 집값이 안 올랐습니다. 4월 딱 되고 수직 상승 쫙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대선이죠. 대선 모드가 되면서 국회 이전, 대통령 집무실도 이전. 야, 이렇게 되면 수도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 집무실은 원래는 청와대였잖아요.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으로 갔는데 이게 긍정의 효과라면 긍정의 효과가 우리가 고정관념이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 미국에는 백악관, 우리는 청와대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청와대였는데 갑자기 용산으로 옮겨지네. 그냥 옮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이 저렇게 쉽게 옮기는 거였구나. 옮길 수도 있는구나. 옮길 수도 있고 이거 그냥 되네. 야 세종으로 못 갈 이유는 뭐가 있어?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4월 이후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뭐 전국 1위 할 정도로 전국 1위입니다. 엄청나게 뭐 0.4% 이상 상승률이 서울이 0.1%니까 서울의 4배 정도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데 현장에 제가 가봤거든요.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해보니까 실제로 거래량 자체가 같이 그러니까 호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따라 올라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서 호가가 더 올라가고 따라가고 이런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데 호가는 올라갔는데 매수자들이 따라가는 게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고 있나요? 네, 기다려봐. 왜 망설일까요? 확신이 없어서? 한번 경험했잖아. 뜨거운 맛을. 롤러코스터 한번 탔기 때문에 아직도 그 멀미가 좀 남아있거든요. 야, 이러다가 2020년에도 우리 잘못 탔다가 개고생했는데 지금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냉정하게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죠. 네. 야,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게 되면 집값 상승 효과가 얼마나 될까? 대통령 집무실, 국회 이전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월, 3월에는 거래량이 좀 미리 늘어났어요. 그래서 살 사람들은 미리 좀 샀고요. 호가가 올라간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올랐거든요. 호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 하는 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나 현장 의견 들어보게 되면 국회 이전은 뭐 긍정적인 효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 효율성도 그렇고 직원들이 내려가고 연관 기관들이 내려가면 세종시 유효수요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부정적인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직원이 경호처 직원까지 하더라도 세종시 집값을 그렇게 들썩일 정도로 많은 수요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경호 문제. 경호 문제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고도 제한에, 뭐 주변에 접근 금지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과거에 청와대 근처 보면 발전을 못했잖아요. 청와대 때문에 피해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종시 입장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에 오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국회 정도만 오는 것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은 기대감만 커질 뿐이지 실질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울 때도 세종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종시보다 큰 도시는 없고 잘 만든 거대 신도시고 앞으로도 인구 구조, 인구 감소를 감안해 보면 세종시보다 더 좋은 신도시는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더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행정기관의 힘으로 국회 하나 이전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8억, 9억 하던 세종시 아파트가 15억까지 올라가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종시 15억 투자할 바에는 서울에 투자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올라간 호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또 가격이 만만하진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해 그럼요. 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그걸 느낀 게 그 아크로비스타 제가 네. 출퇴근할 때 항상 지나다니는데 대통령 부부가 거기로 들어가고 나서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차가 너무 막히고 정말 그 경호차 뭐 경찰분들 그리고 집회하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주민들 짜증나요. 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그게 이제 뭐 매번 그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호재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주민들 듭니다. 피곤해요. 저는 저 울릉도나 독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복잡해. 매일 헬기 타고 다니시고. 뭐 헬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알아서 하시고. 울릉도에 비행장 만들었잖아요. 네. 가면 되겠네. 아니 그래서 사실 지방 미분양 자체가 좀 심각하니까 이게 세종시가 좀 뭔가 이렇게 불이 좀 붙으면 주변에도 좀 그 온기가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행정수도 이전 자체는 그러면 주변 부동산 시장까지 온기를 퍼뜨리기에는 자체적으로 내뿜는 열기가 그렇게 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건 노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종시가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변 지역으로 집값이 번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근처에 뭐 대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뭐 부동산 화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거는 지나친 기대입니다. 대전 이제 그쪽 지역을 대세남이라고 하는데 네. 대전, 세종,
충남 아, 이걸 대세남? 뭉쳐서 대세남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름 잘 짓더라고요. 그러네요. 입에 착착 붙네요. 예전에 그렇죠. 네. 세종시는요 입주 물량도 적고 미분양도 적어요. 그러니까 세종시만 보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호재도 있고 신축 아파트에 인프라 좋고 대전하고 충남은 2027년까지 많습니다.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아요. 근데 세종시가 국회 이전 호재 때문에 대전 세종까지 와 국회 직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되면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의 집값 상승은 세종시로 그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번지려면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이 올라갈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라는 게 미분양, 입주 물량이 좀 해소가 돼야 돼요. 지금 지방 미분양이 여전히 많아요. 미분양이 여전히 뭐 7만 5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공업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은 2만 5천 호 넘어서 아마 몇 달 안에 아마 올해 지나기 전에 3만 호 당연히 넘어갈 것 같아요. 빈집이 3만 호가 넘어갈 수도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미분양, 빈집,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지방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단순히 세종시 뭐 그런 호재 때문에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각 지방별로 입주 물량과 미분양 가격 흐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방 중에서 물량 관리를 잘하는 곳이 제 눈에는 두 군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디요? 울산하고 청주입니다. 아, 충주. 청주.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그 승인 낼 때 인허가를 굉장히 깐깐하게 잘 안 해준다라는 그러니까 마구 짓지 못하도록.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왜냐하면 울산이 돈이 좀 많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사업이 지자체들의 수입 사업이잖아요. 취득세 들어오죠, 재산세 들어오죠, 뭐 또 나중에 팔면 양도세 들어오죠 하기 때문에 신규 개발을 많이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물량 컨트롤을 많이 하면서 전국에서 그래도 하락이 아닌 지역이 울산이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분양가 관리를 잘한다고 합니다. 분양 가격이요. 네, 고분양가를 못 하도록 야, 안 돼. 나 그 가격이면 승인 안 해줘. 더 내려라고 하니까 건설회사들이 마구잡이로 분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물량 관리가 됩니다. 물량 관리가 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저는 반면 교사 좀 해라. 울산과 청주를 좀 본받아서 나머지 지자체들도 이런 물량 장사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좀 관리를 해서 나중에라도 미분양, 입주 물량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물량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뭐 최근까지 뜨거운 키워드가 다주택자였거든요. 네. 다주택자를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악마화한다 그래야 될까요? 집값을 올리는 주범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그 관련 주제를 다뤄본 적이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조금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의 변화에 조금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다주택자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이제 와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다주택자가 악마였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강남에 아파트 사시는 분이 다주택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실수요자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실수요자 1주택자입니다. 실수요자의 기준도 좀 애매한데 그럼 1주택자가 강남에 용산에 뭐 비싼 집을 사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 100억 아파트를 삽니다. 이게 실수요자인가요? 투자 수요인가요? 구분을 어떻게 짓죠? 그런 곳에 사놓고 본인은 조금 저렴한 곳에 살면서 또 이제 그걸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수로 집 하나 가지면 실소유자, 여러 채를 가지면 투자자라는 공식이 와 저는 지극히 뭐라 그럴까요? 탁상행정이다. 네.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냥 이런 기준을 만들어 버리지 않았나 싶고 그럼 지방에 전남 해남에 세 채 가지면 그게 투기고 뭐 잘못됐을까요? 그게 또 다주택자이고 투기는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1주택자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다주택자면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취득세도 중과세, 뭐 종부세, 또 양도세. 양도세,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이제 유예를 해주긴 합니다만 살아는 있습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양도세율, 기본세율이 6에서 45%거든요. 근데 규제 지역에 투기 관련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에 3주택 이상이면 플러스 3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그러면 최고 세율 45%에 30을 더 붙이면
75. 근데 지방세까지 하면 82.5. 10억이 남으면 8억을 세금 내고 2억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정신 올바로 박힌 사람이 8억을 세금 내고 2억을 내가 가져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애국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억 중에 8억을 세금 낼 만큼의 애국자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싶죠. 예, 1억 8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문제가 1주택만 가져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1주택만 가집니다. 그러면 성동구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걸 팔고 송파구나 강남으로 들어옵니다. 똘똘한 채. 똘똘한 채. 지방에 부산, 대구, 광주에 아파트 가진 사람이 팝니다. 팔고 올라와요. 네. 서울에 집을. 안 팔고 사도 되는데 팔고 사요. 왜? 안 팔고 사면 취득세가 껑충 올라가거든요. 취득세가 8% 된단 말이에요. 3%와 8%는 엄청난 몇 천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매물이 늘어나고 안 그래도 미분양 입주 물량이 많은데 매물까지 또 늘어나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채만 사. 난 투기 아니야. 한 채만 사.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제를 저는 다주택자 규제는 이제 폐지해야 된다. 근데 안 하더라고요.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력한 후보들 1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높잖아요. 유력한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자, 다주택자 규제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러면 집 많이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이 가지면 집 살 사람들이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규제 지역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면 팔 수가 없어요. 조합 지위양도 금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적용이 되는데 팔 수 있는 조건은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하면 인정해 줍니다. 실거주로. 그럼 이걸 다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 채, 부산에 한 채, 뭐 해남에 한 채, 3채를 가지고 있는데 살다 보니 서울에 5년 거주 10년 보유했고요. 부산 5년 거주 10년 보유했고 해남에 5년 거주 10년 보유했어요. 내가 투기를 했나요? 아니죠. 5년 살고 10년 가지고 있었으면 인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주택 수가 아니라 5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저는 비과세 혜택을 줘도 되겠다. 네. 또 하나 조건은 10년 동안 내가 거주는 하지 않았는데 임대를 줄 수 있잖아요. 임대료를 안 올려요. 착한 임대인.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인이고 세입자예요. 제가 집을 임대를 줬는데 10년 동안 안 올려요. 혜택을 봤어요, 안 봤어요? 혜택을 본 거죠, 세입자. 편하게 잘 살았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될 걸 제가 내 돈 주고 세금 내고 사서 저렴하게 10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해줬잖아요. 나한테 비과세 정도는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 수로 무칼 자르듯이 하지 말고 5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비과세, 10년 동안 거주 안 해도 세입자한테 전세금 안 올리면 비과세 정도 준다면 3주택 가져도 그럼 30년 동안 노력해서 3주택 가지면 그걸 투기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해줘라.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5년 거주 10년 보유를 3주택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규제는 빼자. 이 얘기는 이렇게 하면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 집값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나머지를 팔아버리잖아요. 너 돈 많은데 안 팔아도 돼. 너 나머지 다 비과세 줄 테니까 강남 아파트 사도 불이익 주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먼저 후보들 중에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겠지만 알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언론에 퍼지는 순간 그 일반적인 이런 자세한 얘기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를 지금 그러면 뭐 감싸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까봐 무서워서 뭔가 그런 정책.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대선 후보 시절에는 조심스럽잖아요. 네. 아니 하나라도 뭐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잘못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용기 내긴 힘들겠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저는 용기를 좀 내주셔라. 왜? 대통령이 되고 지지율이 좀 떨어져도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면 지금 지지율 떨어져도 결국에는 국민이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시절에는 좋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해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용기를 좀 내서 꼭 필요한 정책, 국가와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면 사실 비판을 좀 받더라도 저는 좀 밀어붙이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특히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민감하죠. 하잖아요.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건축 재개발은 특히 민감하죠. 네. 정책에. 근데 이제 사실 서울시 정책에 더 민감하고 이제 정부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서울시 정책이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이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번에 뭐 출사표를 안 던져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가장 핫 이슈가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 같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초과이익 관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그래도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초과이익 관수가 왜 뜨거운 감자냐면 이제 재건축을 해서 초과 이익이 생기게 되면 1인당 8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우리가 세금이라고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제 세금이 돼야 되는데 초과이익 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취득세 처음 살 때 내는 취득세는 한 번 내잖아요. 집 살 때 기분 좋게 그래 내 집 샀는데 한번 내줄게. 양도세가 좀 많아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양도세가 많게는 몇 억씩 내거든요. 몇 억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양도 차익이 생겨서 팔았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잔금 때 들어왔는데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5억 내라고 하면 아까워도 까짓거 뭐 내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 개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2억을 내래요. 2억이 없는데? 어떡하지? 신용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나? 집을 팔아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못 내죠? 그럼 조세 저항이 일어나죠. 그러면 지자체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압류 걸어서 경매 넘겨야 되는데 요즘 지방선거잖아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할 텐데 지자체장이 초과이익 환수 안 냈다고 마을 주민, 조합원 집을 압류 걸어서 경매 넘겼다라고 하는 순간 그 지자체장은 어떻게 될까? 다음 선거에. 인심을 잃죠. 아마 안 될걸요? 그럼 제가 지자체장이라도 굳이 내가 그렇게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냐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폐지가 어렵다면 저는 부담을 더 낮춰줘라. 사실 매덕 내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은 이제 안 팔았는데 내야 되는 세금이고 이중과세는 뭐냐면 우리가 집을 팔 때 양도세 내잖아요. 처음 샀을 때 가격과 팔았을 때 가격 차이를 해서 6에서 45% 중과세 지역은 더 많이 뭐 대략 한 절반 정도 세금을 내는데 양도세 내는데 또 개발이익이 중간에 생겼다고 중간에 또 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두 번 내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과를 해야 된다면 부담을 많아야 몇 천만 원 정도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아야 몇 천만 원 수준 정도로 멈춰야지 이게 아무리 많아도 억 단위로 넘어가는 건 이게 세금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 발목을 잡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지방은 뭐 재건축 재개발 안 해도 신축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대면 되는데 서울과 또 경기도, 인천 일부 지역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좀 필요한 지역들이 많은데 이게 발목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공약들 다 필요 없고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다, 대폭 완화해주겠다라는 공약 내용만 들어가도 그 재건축 시장의 심리를 살리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건축 시장 자체는 아예 정말 그냥 건설 시장 경제와 함께 다 같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침체는 되어 있는데 가격은 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맞아요. 주인들은 또 강남에는 새 아파트가 있어 하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사려면 사기도 어렵고요. 가격은 높고요. 이게 뭐 거래는 안 되고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그냥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멈춰 있습니다. 네, 초과이익 환수제를 조금 손 보면서 이 부분은 좀 현명한 해법을 같이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월세 얘기를 좀 해보면 전세 사기, 뭐 이건 빌라이긴 했지만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지금 월세 비중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주택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향을 새 정부에서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월세 시대는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월세 비중, 임대차 중에 월세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10채 중에 6개는
월세. 4개가 전세인데 이게 2021년만 하더라도 4대 6이었는데 지금 6대 4로 바뀌었어요. 이제 월세 시대가 그냥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전세 사기. 아무리 전세가 좋아도 내 전세가 못 받게 되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하면 선택지가 뭐가 있나요? 월세로 그렇죠. 가거나 아파트로 가거나. 거기에 또 대출 규제. 요즘 대출 잘 안 나오잖아요. 전세 대출 받아야 되는데 또 대출은 또 잘 안 나오네. 거기에 보증보험도 잘 안 돼요. 네. 보증보험 한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또 대출 안 나오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공급까지 부족하죠. 이런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월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 시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월세 시대는 저는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다 월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월세를 가는데 월세로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요. 비싸요. 외국에 가보면 싱가포르만 가봐도 아유, 코딱지만한 소형 아파트 뭐 월세가 뭐 4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좋은 제도냐?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전세 사기만 아니면 사실 전세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도 최근에 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야, 한국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이 왜 저런 좋은 제도가 있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전제 조건은 전세금의 안정성입니다.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이제 잘 받도록 하는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저는 전세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좀 확보해 주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두 가지죠. 일단 처벌은 강화해야 되고요. 사기꾼들 너무 많아. 진짜.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사기꾼들 보면 처벌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네, 몇 년 살다 나오더라고. 저 같으면은 이게 안 되나? 나 같으면 그냥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은데. 아니 외국 같으면 거의 미국 같으면 몇백 명씩 살게 하고. 그러니까 1년에 뭐 1억에 1년 해서 100억이면 100년형을 때리든 네. 뭐 다른 나라처럼 뭐 태형을 때리든 뭐 무섭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무섭지가 너무 않다는 손방망이 게 줘버리에요. 문제고요. 뭐 걸리지 뭐 걸리면 살다 오지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일단 불안해요. 이게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확인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등기부등본 봐도 뭐 갑구, 을구, 표제부에 무슨 뭐 압류, 가압류 나오면 이제 머리가 막 어지럽습니다.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건물이 몇 개인데 집주인이 네 돈 떼먹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 불안하면 보증보험 가입해 줄게. 보증보험료도 우리가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믿고 계약을 하는데 알고 보면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개인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계약서 쓰면 우리 IT 강국이잖아요. 계약서 쓰면 이 계약서 국가 시스템에 허그나 뭐 국가 시스템에 만드는 거죠. 국토부하고 국세청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와 허그가 연합으로 만들어서 시스템? 우리 유튜브 같으면 저작권 검사 누가 해요? 유튜브요? 구글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작권 문제 있어 없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약서 스캔 떠서 딱 입력하면은 뺑글뺑글 돌더니 이 계약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가 너무 많네. 나도 오케이. 이 사람은 과거에 뭐 전세 사기 이력이 있어. 뭐 이런 거 딱 나오고도 안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허그하고 딱 연계한다면 허그도 좋잖아요. 허그도 지금 보증보험 그거 손실 나가지고 1년에 4조 원씩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진짜 이거 안 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지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거 요 정도만 해주면 저는 전세 사기도 예방하고 월세를 가는 속도도 늦출 수가 있고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제발 일 좀 합시다. 차기 정부에서 이 방송 좀 보시고 요거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빌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네. 빌라 시장이 정말 그 이후로 사실상 침체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빌라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뭐 아파트에 잠식 당하는 걸까요? 잠식이 아니라 지금 답이 없어요. 빌라는. 왜 답이 없냐면 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점을 이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이 메워줘야 되는데 앞서서 전세 사기,
주로 전세 사기가 빌라에 많이 생기거든요. 전세 가율이 높아요.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 되니까 안 돌려줘? 내 전세금 안 줘? 판결을 받아서 경매 넘깁니다. 그러면 내 전세금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5천만 원이에요. 경매 넘기면 7천에 낙찰이 되면 내 5천 받고 2천 주면 되니까 끝나는데 이게 1억인데 전세가 9,500만 원이에요. 경매 넘겼는데 7천에 낙찰이 돼요. 내 전세금 다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전세 가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안전한 계약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하니까 외면하게 되고,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하시는 분들은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아파트하고 좀 구조가 다른데, 아파트는 뭐 그냥 모집 공고 내고 실수요자들이 살 수도 있고 투자 수요자들이 살 수도 있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세를 끼고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전세가 안 맞춰지잖아요. 사기 우려 때문에. 전세가 안 들어오고 안 맞춰지게 되면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분양이 안 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짓습니까? 땅을 사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빌라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안 돼. 지금 하면 우리 답도 안 나오고 파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분들이 짓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빌라 시장은 저는 계속 암흑기다. 그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전세 사기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 뭐 대책들이 나오게 되고 건축법을 개정해주겠다, 주택법 개정해서 뭐 더 짓게 해주겠다는데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엔 전세가 이게 빌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엔 같은 문제라고 봐야겠죠.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 시장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좀 강력한 처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이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멀리서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선 이후에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좀 나눠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입주 물량과 미분양을 봐야 되는데 악성 미분양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 대다수의 지방들 세종시와 울산과 일부 지역들 뭐 청주나 뭐 이런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뭐 내년까지는 저는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입주 물량이 문제가 됩니다. 전세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아파트. 왜냐하면 올해 입주 물량이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입주 물량이 2024년 대비 한 18%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내년에는요. 2026년에는 그냥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날지 뭐 지금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많이 봐도 반토막이고요. 올해의 반토막. 또 나쁘게 보면 4분의 1 토막까지도 날 수도 있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죠? 뭐 집이 모자라게 되니까. 집이 모자라니까 전세 가격. 가격이 그러니까 오르죠.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집값은 바로 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 아니,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바로 집값이 올라가나? 뭐 전세로 가도 되고 정책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집값은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전세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 나와 있는 매물들 그러니까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전세는 올해가 꽃길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고달파진다라고 할까요? 그럼 세입자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개인마다 그건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전세 집은 올해 구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전세 가격 더 올라가고요. 네.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 전세 같이 가율이라고 하죠. 전세 가율이 올라가고 이 갭이 줄어들게 되면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2028년 정도 되면 집값에 자극을 줄 수도 있는데 입주 물량이 2026년만 부족하면 제가 걱정하지도 않아요. 6년,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도 저는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이게 올해 분양 물량이 늘어나야 3,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올해 분양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요. 그러니까 2029년에도 입주 물량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의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인가요? 재건축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더욱더 네. 치명적인 크리티컬한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서울은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4만 7천 호, 4만 8천 호 정도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책을 잘해서 입주 물량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명박, MB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그때 속도를 냈던 재건축 재개발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지어져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운이 좋게 입주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오히려 집값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입주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뭐 실패도 있었고요. 네. 집값 상승 흐름 자체가 상승장이기도 했고 규제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만 올리고 양도세, 거래세를 내려줬더라면 집주인들이 좀 팔 수도 있잖아요.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니까. 두 가지를 다 올려버리니까 보유세 부담스러워 팔고 싶어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 중과세 82%. 이거 어떻게 팔어? 못 팔어. 나 그냥 가지고 갈래. 라고 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매물이 안 나오니까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당장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노력을 해도 10년 후에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10년 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하는 게 맞고요. 지금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저는 밸런스, 그러니까 세금을 보유세도 지금 만만하지는 않은데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해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다면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좀 내려서 쉽게 팔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만 매물이 나오면서 또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을 시장 흐름에 맡겨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많이 오르면 규제를 하고 많이 떨어지면 풀어줘야 되겠으나 전체적인 밸런스는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실책들,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이제 넘겨준 이유 중에 가장 큰 걸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또 꼽고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또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우리 앞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라든지 매도할 사람이라든지 서로 지금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매수자 매도자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정말 어려운 네. 이게 상황이고 어려운 시점이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필요하신 분들,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하셔도 언제라도 좋다라는 입장인데 적어도 서울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되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정책 상품들이나 또 혹시라도 지분형 모기지 나온다면 이런 거 좀 활용해서 최소 자본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방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차기 정부에서 미분양 대책 나올 것 같거든요. 좀 더 공격적인 뭔가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미분양 대책이 나오면 그때 지방 미분양을 사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이렇게 유입을 하시는 불안한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강제로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대 흐름을 보자면 이제 최근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옛날처럼 이렇게 무덤 안 만들잖아요. 네. 화장하잖아요. 그럼 최근에 죽은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임야, 산이 안 팔립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면 산 하나 사고. 네. 요즘 산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방에 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빨리 저는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방에 이제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좀 지방에 있는 보유 부동산을 줄이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으로 좀 미리 유입을 해서 필요한 주택들 더 갭이 벌어지기 전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수요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있는 분이 있는 집을 팔고 전세 살면서 서울에 전세 끼고 사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영끌입니다. 영끌. 그래서 1억 가지고 10억 아파트를 사는데 뭐 지분양 모기지를 통해서 사는 거야 리스크 관리가 되지만 옛날처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인 신고 안 하고 배우자 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전세대출 받고 양쪽에서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1억 2억으로 10억 아파트 산다? 혹시라도 집값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끌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은 일단 양극화를 대비해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쪽으로 우리가 뭐 매수든 매도든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영끌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사 반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참고해서 앞으로도 계획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조기 대선 관련해서 키워드 부동산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난 후에 또 우리 소장님 한 번 더 모시고 또 그 후에 이야기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